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멘토 K라는 30년 경력의 국제 자산관리사가 쓴 투자 전략서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대담해요.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 레버리지 ETF로 부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법. 네, 부의 알고리즘을 하니? 그렇죠. 단순히 주식 사고 파는 기술을 넘어서 시장의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소수만의 생존 매뉴얼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이게 정말 경제적 자유로 가는 비밀 지도인지 아니면 아주 위험한 도박으로 가는 초대장인지 그 본질을 펼쳐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고위험 전략을 보면 일단 겁부터 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레버리지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경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펼쳐볼까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서 마치 잘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 같다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핵심은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역발상 투자인데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거죠. 오늘 들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점은 이 전략이 약속하는 엄청난 수익률의 이면에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연 나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그 대전제부터 짚어보죠. 시장은 반드시 회복하며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 사실 이건 많은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믿는 말이긴 한데 멘토케이는 이걸 그냥 희망이 아니라 역사적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0년간 시장을 덮쳤던 거의 모든 위기를 다 분석해요. 대공황,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 긴축 공포까지요. 이 굵직한 위기들에서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아, 그 공통점이란 게 결국 회복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첫째, 회복하지 못한 폭락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정말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코로나 때처럼 불과 4개월 만에 V자 반등을 한 적도 있지만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는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어요.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 전략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셈이죠. 그러게요. 4개월이냐 12년이냐는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럼 왜 하필 마이너스 20%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은 꽤 자주 오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은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흔한 감기 같은 거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 베어마켓이죠. 이건 3에서 5년에 한 번 오는 훨씬 드문 이벤트라고 분석합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마이너스 20%라는 숫자를 단순히 통계적 신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 변곡점으로 해석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심리적 변곡점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마이너스 10%까지는 싸게 살 기회다라며 바이 더 딥을 외치던 사람들이 마이너스 2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진짜 공포를 느끼고 투매를 시작한다는 거죠. 아, 즉, 시장의 탐욕이라는 거품이 거의 제거되고 순수한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지점. 이 전략은 바로 그 공포를 먹고 자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통계적 접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일종의 감정적 차익거래 전략이었군요. 자, 그럼 그 공포의 순간에 무엇을 사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 전략의 대담함이 드러나죠. 네, 평범한 지수 추종 ETF가 아니라 2배 QLD, 3배 TQQQ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하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변동성 끌림, 볼라틸리티 드래그라고 하죠. 이 치명적인 함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음의 복리 효과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이게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저도 이 개념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지수가 10% 떨어졌다가 다시 10% 올라서 거의 본전이 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훨씬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나온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지수가 100에서 90으로 마이너스 10% 떨어졌다가 다시 10% 올라서 99가 됐다고 해봅시다. 네. 1배수 상품은 마이너스 1% 손실로 거의 원금을 회복했죠. 하지만 3배수 상품인 TQQQ는 어떨까요? 100이 70, 즉 마이너스 30%가 됐다가 여기서 30%가 오르면 91이 됩니다. 아, 원금 대비 마이너스 9%라는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돼요. 횡보만 해도 계좌가 녹는 거네요, 그냥. 맞습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횡보만 해도 계좌가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은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한다는 게 정말 발상의 전환 같아요. 그렇죠. 장기 보유로 계좌를 녹이는 게 아니라 하락 에너지가 소진된 강력한 추세적 상승 구간에만 집중해서 폭발적인 양의 복리 효과를 노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음해복리가 무섭지만 반대로 V자 반등처럼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는 수학적으로 수익률이 배수를 초과하는 양의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 오히려 더 오르는군요. 네,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매일 1%씩 10일 오르면 3배수 상품은 단순 계산으로 30%가 아니라 복리 효과 때문에 약 34% 이상 오르게 되죠. 이 전략은 횡보장의 위험은 철저히 피하고 강한 반등 추세에만 잠깐 올라타서 이 양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 기억나세요? 네, 레버리지는 평생 타는 자용량이 아니라 위기에서 회복으로 가는 다리를 건널 때만 잠깐 타는 특급 열차다. 이 문장 하나에 전략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특급 열차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하, 브레이크가 없다. 일단 타면 중간에 무서워도 내릴 수가 없어요. 바압력, 즉 목표한 매도 지점까지 무조건 버텨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다군요.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이었는데 특히 한국 투자자라면 세금 문제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네, 1억 원의 수익이 났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미국 주식계좌에서 직격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최종적으로 손해지는 돈은 약 7,85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내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어요. 배당 소득세 15.4%는 기본이고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최대 49.5%의 세율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와, 거의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ISA, 즉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2026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최종 수령액이 얼마가 되죠? 같은 1억 원 수익인데 최종 수령액이 약 9,059만 원이 돼요. 와, 계산해보면 ISA 계좌가 미국 직접 투자보다 약 1,200만 원이나 더 받는 셈입니다. 아니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았는데 그냥 어느 계좌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고급 외제차 한 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주력 전장을 ISA 계좌로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에서는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거래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2배 상품인 QLD를 주력으로 삼고 3대 상품은 해외 계좌에서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천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3배 상품의 폭발력을 일부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죠. 좋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했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죠.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니까 이 전략은 아주 기계적인 5분할 매수 원칙을 제시합니다. 네, 투자금을 5등분해서 그물을 넓게 펼치는 전략입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죠. 네. 첫 번째 그물은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 도달했을 때 던집니다. 총알의 20%를 사용하는 거죠. 네, 1차 매수. 두 번째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구간에 도달했을 때 또 20%를 투입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0% 구간인데 자료에서 이 정도면 2022년 긴축 공포 때의 바닥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매수 구간은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50. 이 정도면 거의 2008년 금융위기급 재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전략의 성패는 사실 이 3, 4차 매수 구간을 실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1, 2차에 들어간 돈이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획대로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건 정말 보통 멘탈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게요. 내 계좌는 이미 피바다인데 거기다 돈을 더 넣으라니. 이건 뭐 본능에 역행하는 행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군요. 인간의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바닥을 예측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정해진 구간마다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 5차 매수분은 그럼 어떻게? 마지막 20%는 V자 반등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60% 이하의 정말 상상하기 힘든 초유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 탄약으로 남겨두고요. 탐욕을 통제하기 위한 5분할 매도를 제시하는데 목표는 전고점 회복이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전고점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데 왜 전고점 회복을 목표로 할까요? 수익을 너무 빨리 실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전략은 최대 수익이 아니라 확실한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아, 확실한 수익. 네. 탐욕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지 못하고 다시 하락장을 맞아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매도는 전고점의 80에서 90% 수준까지 회복했을 때 20%를 팔아서 수익을 일부 확보합니다. 이걸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거죠. 나는 이미 돈을 벌었다는. 네, 일단 챙기고. 2차 매도는 드디어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 3차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10% 더 상승했을 때 각각 20%씩 매도하며 수익을 계속 실현합니다. 4차 매도는 트레일링 스탑, 즉 고점을 찍고 특정 비율,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면 자동으로 팔리게 설정해두는 방식이네요. 네. 천장을 예측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현명한 방법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20%는 원금과 수익을 모두 회수한 공짜 주식으로 만들어서 장기 보유하라는 조언도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보너스 게임 같은 거군요. 하하, 그렇죠? 네. 이 분할 매도 전략의 핵심은 수익을 단계적으로 확정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나머지 물량으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조언이 있죠. 뭐죠? 그렇게 매도해서 확보한 현금은 다시 과열된 시장에 넣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옮겨서 다음 폭락장을 기다리는 부의 저장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다음 사양을 위한 총알을 덫이 채워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기계적인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심리관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2배 레버리지로 투자했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40%까지 빠지면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80%가 찍히는데 그 숫자를 보고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버텨내는 게 이 게임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생존 장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소 1년치 생활비는 주식계좌와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계좌에 현금 버퍼로 묶어두라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제 주변에도 2022년 하락장 때 전략은 완벽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최저점에서 주식을 팔아야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식 계좌가 영원이 되어도 나는 1년은 버틸 수 있다는 안전핀이 없으면 최고의 전략도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 생존 장치는 좀 의외였어요. 어떤 점이요? 폭락장에서는 비관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끊고 대신 과거 위기들이 결국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나 책을 반복해서 보라는 조언이었죠. 일종의 정신훈련인 셈이네요. 그렇죠. 공포에 전염되지 않기 위한 심리적 방화벽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레버리지, 특히 SOXL이라는 상품에 대한 특별 경고도 있지 않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야수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이 반도체 ETF를 특별히 야수라고 부르면서까지 경고하는 걸까요? 그냥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더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변동성의 차원이 다릅니다. 나스닥이 파도라면 반도체는 쓰나미에 가까워요. 쓰나미요? 네. 그래서 진입 기준 자체를 훨씬 더 엄격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반도체 지수 기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는 빠져야 비로소 첫 번째 그물을 던져볼 만하다는 거죠. 와, 비중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이내로 철저히 제한하라고 충고하고요. 이 야수를 잘못 다루다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나스닥 마이너스 20% 법칙이라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을 쏙쏙들이 살펴봤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접근, 레버리지의 수학적 원리 이해, 세금 최적화, 그리고 철저한 심리적 통제까지 요구하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처럼 느껴지네요. 네, 시장의 공포를 탐욕스럽게 사들여서 이익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변동성 끌림이라는 수학적 함정과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하락장이 12년 혹은 그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해요. 네. 이 전략의 성공은 결국 시장은 언제나 회복한다는 역사적 대전제가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투자자의 현금 여력과 강인한 인내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략은 위기와 회복이라는 지난 150년간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서 깊은 시장의 회복 패턴 자체를 정말로 깨트릴 수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앙의 첫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